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작가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는데요. 즐겁게 잘 오셨죠? 네. 수원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시니까 또 공기가 다르죠.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둘 엄마 사업으로 성장하다의 이광희 작가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제 자신이 변화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5년 전에 변화된 어떤 순간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 당시 2020년 10월 잊지 못할 그때를 떠올리면 그 당시에 연년생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자아이들이고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5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어주고 그 외에 아이들 교육이란 교육은 다 제가 알아보고 아이를 위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열혈맘이셨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하루에 수백 권 읽어줬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주변에서 목소리가 너무 제가 이제 큰 편이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점점점 갈라지고 그 목소리가 정도로. 안 나올 정도로 제가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신경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없고 아이들만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정말 나쁜 말을 쓰고 아이들에게 폭행까지 하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약간은 들었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덕이가 친구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요. 수시로 때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참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심리 치료를 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때부터 주변을 둘러보니 너는 지금 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어라는 이야기를 동생한테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동생이 언니 한번 이 영상 들어봐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켈리체님 영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 켈리체님의 영상 한마디가 제 가슴을 좀 두들기면서 나처럼 이런 찌질이도 이렇게 영국 여왕보다 더 큰 자산을 이룰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때가 이제 저의 터닝 포인트였죠. 제 삶에. 네. 요즘 아이들하고는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하고는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싸우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는 도전을 참 잘하잖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뿌듯한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도 엄마가 예전에는 자기네들만 바라보고 굉장히 좀 책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엄마였었는데 또 큰아이는 엄마는 도전도 하지만 엄마는 긍정적이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큰아이가. 예전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네. 나만 바라보면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맞아요. 엄마도 엄마가 그냥 열심히 살아. 막 이런 마음이 보통 아이들이 아마 들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 근데 어느 분의 명언이 있었죠.
애들이 집 나가는 이유는 엄마가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열심히 사시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뿌듯한 거죠. 맞아요.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지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켈리 최님의 영상으로 내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나도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켈리체님 두 번째 책이 웰싱킹이라는 책이었어요. 웰싱킹이라는 책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사업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사업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고 어디 들어가서 안정적인 데서 그렇게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업에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야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동안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공부를 하게 했어요. 제가 온라인 투자반에서 한 달 정도 듣고 그리고 나서 사업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제 입장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이제 고시원 사업이더라고요. 고시원 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새아이 엄마셨어요. 고시원 사업은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처럼 주부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또 고시원 사업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아이들 케어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름 아닌 고시원 사업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딱 결심을 먹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내를 좀 하나하나 받으면서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온라인 투자반에서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요. 안내 이런 것들은 힘들었고 제 스스로가 책도 찾아보면서 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터득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것과는 실제하고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그쵸. 것을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네네. 와, 근데 대단하세요. 그거를 하나를 더 하셨다면서요. 처음에는 미니룸이라고 해서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형태의 고시원을 미니룸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적은 경우에 미니룸을 인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시드도 없었고 해서 이제 적은 금액에 대략 그 당시에 한 3, 4천 정도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역삼동에 위치한 미니룸을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불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너무 어려웠고 계속 그걸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고시원이라는 것은 만실 공간을 다 채우면 권리금 수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갈 때 21개의 방에서 한 6명 정도만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거의 공실이었으니까 그 공실을 제가 다 채워가지고 만실을 했다. 그래서 마음을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중개사님이 이거 만실했으니까 이거 매도하고 다른 거 큰 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금액이 커지고 하면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원룸형 고시원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또 갈아타게 되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미니룸을 인수하고서 한 5개월 정도 만에 되게 빠르시네. 지금 만실은 사실은 2달 만에 만실을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만실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님 또 유튜브도 찍고 그랬습니다. 노하우 잠깐 하나만 소개한다면. 노하우요. 방 채우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광고가 들어가요. 광고를 했을 때 전화로 문의가 오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물어볼 때 그 금액이나 방 사이즈나 이런 정도만 얘기해주고 하면은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네이버 키워드 링크 이런 걸로 돈을 또 해서 또 광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 입실까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잘 나온 사진을 일단은 제가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도 잘 찍어놓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해놓고 말을 할 때 한 명이 지금 대기가 있는데 이분도 금방 송금하시면 이게 금방 나간다고 막 이런 임박 그런 멘트 있잖아요. 홈쇼핑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 해서 송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진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노력을 하신 거네요. 광고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될 때 아예 무언가 노하우가 더 필요하다 해서 채우신 거네요. 네네. 다 만실시키고 원룸? 네, 원룸형 고시원. 네. 로 갈아타신 거죠? 네. 와, 그걸 또 갈아타시고. 금액도 2배였고 방 개수도 2배였거든요. 처음에는 21개짜리 미니룸이었는데 41개짜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월세가 2배 이상인 거예요. 미니룸 고시원의 월세는 260만 원이었는데 원룸형은 2배 이상이죠. 550만 원 이상을 내야 했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중개사님이 그걸 제안했을 때 원룸형도 41개에서 7개 차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에 원장님이 그 입실자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던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연 내가 21개, 6개, 7개는 괜찮았는데 41개에 내가 이거를 얼마 만에 채울 수 있을까? 그동안에 내가 이거 월세 고정비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 나 할 수 있어. 내가 꿈노트도 썼고 긍정학원도 했으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이제 하게 됐어요. 미니룸보다는 기간이 길긴 했어요. 막 가슴이 타더라고요. 미니룸 했을 때 한 2달 만에 했었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550만 원에 그 외에 고정비가 또 나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가슴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3개월째 제가 만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째 만시를 시키니까 이제 중개사님이 저의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대단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얼마나 정말 가슴 졸이면서 그 만시를 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것도 몇 년 하시다가 또 넘기시게 된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걸 계속 운영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만시를 시키고서 고정비 이런 것들 다 빼고 하니까 한 600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야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내가 아이들 키우는데 이게 사교육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원하던 현금 흐름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순간에 또 유혹이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토지 투자를 제안을 하셨었어요. 금액을 만들려면 고시원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룸형 고시원을 운영했을 때 거기 세입자 중에 한 분이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셨었어요. 본인이 자칭 소송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다 그거를 소송으로 연결을 시키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그전 원장님도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냥 던지고 나가셨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마침 또 엄마가 토지 투자를 제안하시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셨고 결국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토지 투자를 했는데 네. 또 배달 앱 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네. 고시원 처음에 했을 때 그 이유는 물론 도전이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에 현금 흐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시원도 그렇게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드를 다 제가 없앴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진 적은 금액으로 다시 현금 흐름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듣게 됐고 거기에서 강사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분이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점 사업을 보니 그렇게 이 입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고시원 했을 때는 사실은 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배달 음식점 사업은 중요한 건 아이템이
않고 이면 상가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아이템 자체가 20, 30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게 육회, 연어, 사시미 뭐 이런 쪽인데 저는 날 것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네가 먹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 그냥 당연하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내가 못 먹는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왜 못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배달 음식점을 제가 덥석 하게 되는 거죠. 인수하신 거죠, 그것도? 빈상가를 제가 해서 인수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아이템을 이걸 선택한 이유도 그분이 혹시 추천을? 네. 원데이 클래스 그분이 하신 아이템이 그 육회 연어 브랜드 프랜차이즈였는데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한 30개, 4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을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20, 30대가 좋아한대. 거기다 제가 사는 지역이 대학교 근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또 빌라촌들이 되게 많았는데 20, 30대가 많은 데다라는 거를 알고 그래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시작을 하는 이 힘이 엄청나시네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시구나. 네. 누구나 시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실행하고 일단 해보고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 동안 하셨던 거죠? 배달 음식점은 네. 2년 했습니다. 고시원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1년 정도는 너무 매출도 괜찮았고 원래 그 원데이 클래스 강사님의 의도는 그분이 직접 운영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시스템을 돌려라. 그래서 이제 저도 시스템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서 나는 시스템을 돌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영업을 처음 하게 되면서 부딪힌 벽이 시스템은 참 쉽진 않다. 그 이유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오래 일하면 더 급여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뽑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엔 제가 6개월 이후부터는 혼자 해서 하게 됐어요. 대단하시다 정말.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육회 연어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저는 요리도 할 줄 몰라요. 사실 엄마이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으셔가지고 일남 4녀 중에 셋째인데 일을 안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손이 야무지질 않아가지고 집에서 요리도 잘 못하고 거의 사다 먹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칼질도 해야 되고 다 제가 그렇죠. 안 해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아니야 이건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제가 결심을 하고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배달 음식점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왔었고 구하나사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그걸 하면서 켈리체님이 그때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루틴들을 특히나 운동 루틴 그리고 글쓰기 루틴, 책 루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칼질을 잘하시는. 지금 칼질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복의 힘은 대단하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업보다 더 중요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사업으로 성공했다라는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내 내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릴 때 좀 내 자신을 그 우리 안에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흙수저에다. 부모님이 항상 너는 이거 못하잖아. 그 요리를 엄마가 그런 일들을 안 시킨 이유도
너는 이거 못해. 이리 나와. 내가 다 할게.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네가 못해도 할 수 있게끔 엄마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성격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왜곡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끈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400일도 성공했던 사람이고 나는 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나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용기를 한번 줘보자.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도 도전해보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바랬어요. 작가가 왜 되어야 되느냐라고 글쓰기 강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가는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독자에게 내 경험을 알림으로써 내가 정말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극복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나는 이런 내 자신을 발견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네. 쓰다가 다시 지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3년 전에 이제 저는 고시원 쪽 얘기만 썼었는데 내가 뭐 고시원 사업의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전문 지식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단순히 경험했다는 이유로 내가 고시원 책을 써?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 하지 했는데 그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사람이었다가 나는 내 삶의 키를 내가 잡았어. 난 이거를 우리 주부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입니다. 네. 바로 이 책. 네.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의 전문가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나는 내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아니야 나는 삶의 대표가 된 거예요. 제가 사업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말이 대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대표였나? 난 대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대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내가 대표지만 내 인생을 주도하는 대표가 나이구나라는 것을 사업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나의 대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꼭 나는 삶의 대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